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정원 플러스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인구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 찰스 굿하트, 마노즈 프라단이 쓴 인구 대역전,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이라는 책, 여기에 기반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찰스 굿하트, 영국의 유명한 이 경제학 교수죠. 근데 이분이 좀 충격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분 주장을 조금 이번 편에 거쳐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고령화가 되면 디플레가 올 것이다. 일본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 주장에 따르면 고령화는 이제 아주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산 연령 인구 비중, 즉 다시 말하면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 그런 인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생산을 많이 담당하잖아요. 그런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는 피크치를 2017년에 쳤는데 한 73%였다가 이제 좀 있으면 50%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 뭐 가장 활발하게 생산을 하는 그런 인구죠. 그런 인구가 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령화 때문에 확 줄어든다는 건데, 자, 이게 줄어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전체 경제에 4명이 있는 경제예요. 한 나라에 4명의 국민을 갖고 있는데 3사람이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명이 고령화된 인구라서 3명이 물건을 만들고 4명이 쓰는 그런 경제 상황. 그리고 또 다른 경제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전체 구성원이 4명인데 똑같이, 근데 2명이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서비스업에서 일을 해갖고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4명이 쓰는 경제. 자, 생각해보세요. 3명이 일을 하고 4명이 쓰는 경제랑 2명이 일을 하고 4명이 쓰는 경제랑 어느 쪽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찰스 굿하트 말대로 4명 중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 2명인 경제가 3명인 경제보다 훨씬 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업을 제품을 만드는 그런 쪽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물건 쓰는 사람이 더 많으니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과거처럼 고령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뭐 경기 불황이 오면 그때마다 막 돈 풀면 됐잖아요. 돈 풀면 뭐 물가도 별로 자극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주가 오르고 그러던 걸 경험했는데,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 돈을 그렇게 막 무한정 풀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 예전만큼 그렇게 돈을 풀었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뭐 그럴듯하게 느끼지만 아이 찰스 굿하트 이 사람 틀렸구만, 아니 당장 반론이 벌써 3개나 떠오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당장 막 머릿속에서 에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벌써 한 3개쯤 드는데, 첫 번째는 노동력이 왜 중요해?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 같은 게 앞으로 등장한다며 공장 다 자동화 된다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 고령화가 제일 먼저 온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디플레잖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니 중국만 나라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그동안 노동력 공급이 많이 세계 시장에서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노동력 공급이 왕창 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친절하게 찰스 굿하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책에다 반론을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반론을 달았냐면, 일단 뭐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달았어요. 자,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 때문에 이제 앞으로 노동력 공급이나 이런 쪽에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 자동화될 건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로보틱스, 공장 자동화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장 자동화라는 건 어차피 뭐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서비스업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든데, 뭐 서비스업도 언젠간 뭐 자동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근 30년 내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30년이 중요하니까. 근데 뭐 로보틱스로 자동화하는 건 결국 공장이고, 공장은 제조업 비중은 일단 선진국의 경우 굉장히 작습니다. 이미 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 종사자가 현재 10.3%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나마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리쇼어링 해서 조금 반등한 결과인데, 그렇죠. 뭐 로보틱스로 그래도 뭐 대체하면 미국의 공장 막
앞으로 더 리쇼링 될 거고 이게 다 로보틱스로 대체되면 인건비 상승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찰스 구다트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진국이 될수록 사실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보다도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이 서비스업은 결국은 아직은 인간의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다트가 아주 대표적으로 든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가 되면 치매 노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할 거고 이 치매 노인 돌봄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이 돈 있는 노인분들이 또 이제 좀 더 쾌적한 삶 또 이렇게 좀 더 사람들한테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국은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건데 이 서비스업 인간의 온기가 느껴지는 서비스업을 AI나 아니면 로보틱스가 완벽하게 인간처럼 대체하는 일은 이 근시일 내에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봐도 이게 자율주행 하나만 해도요. 여러분들 이건 제 생각인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막 진짜 오늘 내일 할 줄 알고 막 바로바로 등장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인간을 대체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물론 대체하겠죠. 근데 이런 거죠. 차라리 도로에 인간이 없다면 금방 대체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놈의 이제 뭐 인문학적인 경제적인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교통사고 내면 우리가 막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뭐 그 기업에 난리치지 않지만 뭐 그냥 그 개인의 일탈 같은 걸로 치부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막 사고가 나면 저 기업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고가 한 10대 건만 나도 난리가 날 겁니다. 이렇게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다른 경제 기반 같은 것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AI로 대체한다? 아이고 그게 언제 되느냐?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라면 노동력 절감으로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인건비 상승, 지금 당장 고령화는 눈앞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고령 인구는 지금도 하루하루 다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를 앓는 사람들, 알츠하이머 앓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진짜 심각해요. 뭐 미국에서는 지금 그 우리나라보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알츠하이머에 대한 심각성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이 문제가 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노동력이 추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 이 알츠하이머 환자당 진짜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서 정말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거든요. 자, 그게 예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 그냥 숫자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제조업 소비는 한 5조 달러밖에 되지 않고요. 서비스업 소비가 9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진국이 될수록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는 훨씬 더 늘어나는데 이걸 완벽하게 AI로 대체한다. 그 언젠간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게 대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 고령화된 인구가 필요로 하는 노인층이 필요로 하는 일종의 서비스업 수요에 비해서 지금 노동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임금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 속도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현재 이 모습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를 맞은 나라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 아니냐? 근데 왜 일본이 디플레인데 왜 갑자기 인플레를 얘기하느냐? 이제 찰스 구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 때문에 오판을 하고 있으면서 선진국들이 지금 대비를 못하고 있다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일본이 반면교사로 작용한 게 아니라 잘못된 선례를 줌으로써 자꾸 디플레에 대해서만 고민하게 만들고 인플레 걱정 안 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게 저도 구다트 책을 읽기 전에 뭐 이제 박정원 플러스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계속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할 때마다 저한테 반론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전부 다 일본 봐라. 저렇게 고령화된 나라에서 인플레 일어나는 거 봤냐? 디플레 온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반론으로 대부분 다 일본을 예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억울하게 생각하며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고령화나 이런 것들이 저도 인플레이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라는 잘못된 선례 왜냐하면 그 나라가 좀 특이한 시점에서 고령화를 맞이했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디플레를 겪고 있는 그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만 나오면 저도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구다트 같은 경우는 아주 대놓고 반박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말이죠. 일본이 워낙 자산 가격 폭락과 함께 불황이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디플레를 깔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진짜 미친 듯한 부동산 버블 붕괴가 있었잖아요. 이 도쿄도 23구 내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뭐 한 4분의 1 토막에서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10억짜리 집이 10억짜리 아파트가 2억 원이 되는 수준, 이 정도로 집값이 그냥 쾅 하고 주저앉았어요. 여기다 주가도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5분의 1 토막이죠. 니케이 지수가 거의 4만 갔다가 이게 8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토막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산 연령 비중이 줄어들 때 바로 1995년부터 줄어들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중국이 세계 경제권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자본이 어디다 투자를 했느냐? 일본에다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중국에 투자를 했고요. 이 중국에 투자한 양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중국의 기업들의 투자 전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일본에만 투자한 걸 따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일본에서 줄어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에다 와장창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엄청난 숫자의 유휴 인력이 도시로 오면서 유휴 인력이 막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무한대로 이 노동력 공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자금이 아무리 막 들어와서 막 밀물듯이 그냥 물밀듯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뭐 아무리 투자를 해도 인건비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이 가능했고, 그 과정에서 이 세계화와 중국의 편입 속에서 일본이 고령화를 맞이했기 때문에 특이하게 디플레이션으로 계속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심각한 버블 붕괴,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세계화와 중국의 편입,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일본의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됐지만 이제 앞으로 맞이하는 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국가들이 전부 다 고령화 사회로 막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95년 요때 시작해서 제일 전 세계에서 빨랐던 건 많은데, 이젠 유럽 전체가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2000년대 한 중반부터 막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2010년부터는 거의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생산 연령이 줄어드는,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보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늦게 시작됐어요. 이젠 전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국. 이 중국이란 나라에서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한 게 2017년입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줄어들었어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의 속도, 경제 발전의 단계가 훨씬 낮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1인당 국민소득도 훨씬 높고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하물며 우리나라도 2017년에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아니 중국은 왜 2017년이야? 왜 그러냐? 중국은 한자녀 갖기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2017년, 중국이 2017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이름께나 좀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래도 전 세계 경제에서 내가 좀 낸데 하면서 막 좀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고비가 2017년, 마지막 남은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2017년 정도에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 정말 명함 하나 좀 꽤나 좀 낼 수 있는 이런 나라들 중에서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나라가 남아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찰스 구다트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을 상시 변수로 봐야 된다. 사실 저도 구다트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는 막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기 둔화가 왔을 때 예전처럼 막 돈을 풀 수 있는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경기 둔화를 좋아했잖아요. 막 경제 성장률이 미국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에이 돈 더 풀겠네. 야 금리 못 올리겠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동안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과거 30여 년 동안 우리 인류가 겪었던 그런 디플레 국면이 끝나고 인플레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돈을 푸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나 인도네시아 또는 아프리카가 혹시 중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구다트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인도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뭐 도시화율도 뭐 현재 34%밖에 안 되니까 중국이 한 뭐 60%대까지 갔는데 인도도 도시화가 되면서 막 유휴 노동력이 막 공급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물론 가져보고 싶긴 한데, 중국과 인도는 많이 다릅니다. 인도는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 시스템 없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창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중국의 역할을 대신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데 구다트도 같은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중국의 역할을 하기도 정말 힘든 게 경제 규모 자체가 중국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마치 유럽연합이 쪼개져 있어서 힘을 미국에 비해서 못 쓰는 것처럼 동남아시아도 여러 개 나라로 국경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단일 경제권하고는 달리 동남아시아가 중국을 대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인구 규모 자체가 다르죠. 중국에 반도 안 되거든요. 동남아시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자, 거기다가 뭐 역시 뭐 이게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인프라나 뭐 창업 환경 같은 게 역시 또 중국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과연 30년 동안 향후 30년 동안 인도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가 중국의 역할을 대신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지난 30년 과거에 중국이 해왔던 세계의 공장 역할 그리고 전 세계의 물가를 같이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구다트가 해석을 한 거죠. 자, 어쨌든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항상 상시에 걱정하는 세상 이렇게 넘어간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오느냐? 이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파월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파월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계 경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향방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의 연준 그리고 파월 의장의 행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예전에는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얼마든지 돈을 풀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과거에 1970년대에 우리가 골치 아팠던 것처럼 뭐냐면 폴 볼커의 고민, 경기를 살릴 것이냐 물가를 잡을 것이냐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건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을 좀 더 우선시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처럼 경기 둔화 불황이 왔을 때 연준이 마치 거의 신의 손처럼 경제를 언제나 떠받치던 세상은 조금은 지나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과거의 30년이 특별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30년은 원래 우리 인류가 겪어왔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인플레 시리즈 계속됩니다. 또 인플레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1, fight.